자, 지금 용어정의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보겠습니다. 이제 개공은 요건이 하나였죠.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 등록관자 사장님 말이 있습니다. 개공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격증 따면 법인을 찾을 수 있죠. 법인인 개공이랍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공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은 개인 사무소 내죠. 개인 사무소 낸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들은 다 자격증 있죠. 자격증 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죠. 이를 부칙상 개공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제일 끝에 부칙이 있어요. 부칙이 뭐냐면 법을 개정하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라는 걸 적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런 걸 적은 걸 제일 끝에 있거든요. 그걸 부칙이라는데 이 사람이 자격증 없이 중개업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 없이 중개업하라고 부칙에 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쪽은 자격증이 있지만 여기는 자격증 없는 겁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 우리 자격증이 전두환 정권 때 생겼어요. 1980년대. 그러면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는 무자격으로 다 중개업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보통 쌀집 사장님이나 막 이런 방앗간 사장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마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부업으로 그 동네 중개업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근데 이제 이때는 정치적으로 암울했지만 경제가 급속도 성장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무자격자에게 비싼 부동산 중개를 맡기면 안 되겠으니까 전두환 정권 때 1980년대 1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생기니까 이자들이 대몰랐죠. 우리는 지금까지 무자격으로 해왔는데 우리한테 시험 보라 말이니 우리 굶어 죽으란 말이야 라고 이 사람이 대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냥 한풀 꺾여가지고 그래 그럼 당신들은 자격증 없이 앞으로 계속해라고 해줬어요. 앞으로 계속하라고. 이걸 써놓은 법적 근거가 우리 법 부칙 6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격증 없이 중개업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겠죠. 거의 다 엄청 많이 돌아가셔서요. 이번 추위에도 많이 돌아가시다래요. 그래서 몇 명 안 살아있습니다. 몇 명 안 살아서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다. 이 사람들 그냥 속칭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시험은 법률 용어 이대로 나와요. 얘들 속칭 중개인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중개인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보통 중개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법률 용어로는 부칙에 의한 개공을 말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연세도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중개업 몇십 년 했겠죠. 거의 50년 이상해서 실무는 언제 실무에 엄청 능통합니다. 연세 많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구도심은 꽉 잡고 있어요. 서울 명동 같은 데 가면 이분들이 건물주랑 40년, 50년 형님 동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명동 같은 데는 다 이분들한테 물건 줘요. 만약에 제가 초짜가 가서 이게 명동에 개업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꼭 데려가야만 계약서 써줘요. 그럼 일은 내가 다 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스스로 나눠 먹고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속으로 자격증 없대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는 잘 보여야 돼요. 큰 물건 줄 줄 모릅니다. 큰 물건. 다 좀 무시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나 혼자 잘하면 나랑 같이 중개하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야겠죠? 여기도 아마 저기 한옥마을 가면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 골목 보니까 중개인 사무소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여기에요. 중개인 사무소 있는 게. 공인중개사 안 써 있고 중개인 사무소 있는 데 있거든요. 본 적 있습니까? 이분들이 있던데 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저 공부하는데요. 요즘 중개 잘 되세요? 물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이제 상단에 양거를 1번 의의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양거를 2번 중별인데 자, 1번 제목만 밑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번도 제목 밑줄 하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3번 부칙상 개공 써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부칙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예요. 그래서 이른바 중개인이 써 있죠. 그래서 밑에 기억 4줄 다 체크하세요. 지금 자격증 없이 법 부칙 6조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34페이지. 4번 공인중개사 의의만 3줄 체크하세요. 5번 소공은 다 있으니까 의의 있죠. 의의 1번, 2번 다 체크하시고 양거래 2번 업무법인도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중개 업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중개 업무 이해가 써 있어요. 뭐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등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36페이지 중개 보조는 의 3줄 척하세요. 2번 업무 범위도 3줄 척하세요. 중개 업무 들어가면 틀립니다. 보조만 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법령상 용어 정의 틀린 겁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람은 개공이 누구였죠? 사무소 등록관자죠. 그래서 자격증 가지고 틀렸죠. 아까 부칙의 개공 자격증 없거든요. 중개업하는 자 틀렸죠. 그냥 개공이 뭐다? 사무소 등록관자. 개공이 뭐예요? 사무소 등록관자.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이런 거 바로 1번에 답 쓰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밑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정답이 명확하죠? 개공은 우리가 동그라미 1번만 적었죠. 1번. 등록관자입니다. 2번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라 요건이 3가지예요. 첫째 다른 사람 의뢰이고요. 두 번째 일정한 보수받고 셋째 어부라는 거 맞았습니다. 이제 3번 자 소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 말 꼭 들어가라 했죠. 맞았습니다. 가로 열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사인자 포함도 맞았고 그 뒤에 중개업무 수행 맞았죠. 근데 그 경우에 업무 보조 맞았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요건이 하나죠. 자격지간자, 자격지간자. 5번 중개는 요건이 3가지예요. 아니 4가지. 중개사 4가지. 첫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거래 당사 간에, 셋째 매매 교환 임대차. 다음 그 밖 그 권리 빼면 틀립니다. 그 밖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것 정확히 맞았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다음 이제 중개 대상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36페이지죠. 그럼 상단에 법 3조가 있습니다. 법 3조 보세요.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가 토지입니다. 2호가 건축물 그 밖의 정차물이고 3호에서 대통령한테 정하라 그랬죠.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0 제2조 이게 대통령령 시행령 2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근거를 써줘. 이렇게 법 3조 3호 여기 법 3조 3호에서 대통령을 했죠. 그러면 법 3조 3호에 따른 중개사물 다음 각호와 같다. 대통령이 정한 게 먼저 임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임목이고 다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학개론 시간에 주무동사 9개 나오죠. 그 중에 3가지죠.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얘들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고 이걸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으로 하면 이제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속 밥그릇이죠. 밥그릇. 우리 밥그릇입니다. 이걸 가볍게 정리하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임목, 광업재단, 공업재단이니까 이걸 토건, 입광공이에요. 토건, 입광공, 입광공. 토건, 입광공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준 부동산 중에 3개를 정했는데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 누가 중요한 거 봤어요? 그래서 돈도 안 된 거만 해놨습니다. 여기다 항공기 하나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공기. 선박 아니면 자동차. 자동차 넣어주면 이제 자동차 우리가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죠. 중개를 업으로. 중고차 같은 거. 그러죠? 그리고 뭐 선박 한 대만 중개하면 평생 먹고 놀겠네요. 근데 이게 돈도 안 돼 쓸데없는 거 써놨으려고요. 쓸데없는 거만. 우리 협회가 힘이 약해서 그래요. 협회가 힘이 세면 좀 돈 될 만한 거 싹 넣을 거 아니에요. 요구해서. 근데 협회가 힘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토건, 입광공 외우시면 되겠고 이제 시험은 이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거든요. 특히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이제 같이 좀 연관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단에 법조문 체크했죠? 법조 밑에 네모 1번 중개 대상물 의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만 체크하세요. 5줄. 그 다음 밑에 네모 2번 법정 중개 대상물 범위가 있어요. 먼저 1번 토지가 있습니까? 칠판 보세요. 토지는 먼저 지목에 상관없습니다. 지목 제한 없어요. 모든 토지는 사적 거래 가능하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지목 상관없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 단위죠. 그럼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토지 일부만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나요? 이 토지 일부 소유권 객체 될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소유권은 부동산 전부에만 나와야 돼요. 일부에는 소유권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온다 가정하면 그럼 물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가 됩니다. 그건 일물일권에 반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나올 수 없어요. 소유권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만 나오고 일부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작년 민법시에 나왔어요. 그럼 나는 죽어도 이걸 소유권 객체를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분할분필해서 분필하면 돼요. 그럼 이쪽에 물건 하나, 이쪽에 물건 하나. 그럼 하나의 물건 전부니까 그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분필하지 않는 한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필토지 일부를 이건 중개할 수 없겠죠.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게 되냐 안 되냐고, 중개사법은 그럼 일필토지 일부를 이거 중개할 수 있는가? 그럼 중개 안 되는 거죠. 근데 분할하기 전이라도 일부를 빌려줄 수 있죠. 가능합니다. 빌려줄 수 있다. 셋 중에 하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이것은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개할 수 있다. 다시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는 게 달라요. 민법은 이런 게 객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끝이고, 중개사법은 그럼 중개할 수 있는가? 토지 일부를 이거 중개 못합니다. 근데 토지 일부를 세 개는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 토지 중에 대토권이 특이한 게 있는데 공법 시간에 대토권 했습니까? 공법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혁신도시 같은 거 신도시 개발했죠. 혁신도시 알잖아요. 신도시 개발했죠. 그럼 거기 원래 사는 사람들 있죠. 거기 농사 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보내고 개발한 거죠. 그러죠? 그 원주민이 그래요. 그럼 그 원주민들한테 땅 수용한 거죠. 그럼 뭘 줘요 보통? 돈 주고 국가가 땅 빼서 개발한 거죠. 근데 보통 돈을 받는데 돈을 원하지 않고 나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사 지을 땅을 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 돈 필요 없고 난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돌렸죠. 난 돈 필요 없고 집 지을 땅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 지을 땅. 그 사람들에게 돈 대신 주는 게 그 대토권입니다. 대체 토지 취득할 권리. 이해됩니까? 다 돈 받고 나가는데 나는 거기 살아야겠으니까 거기 땅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땅. 그럼 땅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직 어떤 토지일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땅 받을 권리만 있지 어떤 토지일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정성 없으니까 중개사법에서 중개행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자, 그럼 36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두 줄 척하세요. 종류 지목 제한 없다.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양괄호 3번이 있어요. 토지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동남쳐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동남이 설정한 경우에 일필 단위 동남쳐요. 그러니까 일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일부가 안 된다 이거. 일필 단위로 중개 목적물이 대남, 그 말이 중개 목적물이 대나 거기가 사선을 끊어요. 다음 용해물권 가로 열고 지상권, 지역권, 전액권이나 임대차의 경우에 일필토지자 일부 동남쳐요. 일부도 거래 목적물이 된다. 결국 일필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중개사물이 된다. 단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일부가 가능하단 말이죠. 다음 밑에 참고 밑에 판례박스 있습니까? 자, 판례박스 보세요. 자, 셋째 줄 이 사건 보입니까? 거기 밑줄. 이 사건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지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에 해당한다고 아직 볼 수 없어요. 없으므로 법 3조에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거기 가보세요. 지금까지 토지를 봤습니다. 밑에 2번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중개대상물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라 당연히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지금 건축 중이면 언제부터 중개할 수 있을까요? 건축 중이면 이제 주벽, 기둥, 지붕 이게 주기지예요. 주기지가 있으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돼요. 이게 민법상 건물이에요. 민법상 건물은 건축 중이더라도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됩니다. 여기 민법상 건물이에요. 근데 건축법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여기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에요. 민법 건축물은 다 있어야 돼요. 건축법의 건물은 두 개만 있어도 건축법 건물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건축법의 건물이에요. 왜 차이가 있냐면 민법은 뭐 하는 거죠? 사적거래, 법률행위. 근데 건축법은 공법이죠. 사람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쓰러져 죽으면 안 돼요, 사람.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받고 이것만 있어도 쓰러져 사람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규율을 받는 겁니다. 이 서로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중개사법이니까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로 건축물은 민법을 따를까요? 건축법을 따를까요? 중개가 뭐죠? 거래하는 거죠. 그럼 이게 거래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민법을 따릅니다. 공법은 거래하는 게 아니죠. 사람 안 다치게 안 쓰러지게 하려고. 그래서 민법 정의를 따라요. 그래서 주기지가 있으면 그때부터 중개할 수 있다. 민법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37페이지입니다. 밑에 양괄호 1번 건축물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네 줄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박스 1번 세차장 구조물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셀프 세차장 있죠? 셀프 세차장 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중개 대상물인가 아닌가? 그럼 이것은 일단 셀프 세차장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주기지 중에 기둥과 지붕이 있는데 주벽이 있으면 차가 못 들어가죠? 주벽이 없어요. 주벽이 없어서 건축물이 아니다. 다시 주벽이 없어서 뭐가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될 것인가? 이것도 중개상물이니까. 근데 세차장 구조물은 밑에 볼트가 있거든요. 밤에 몰래 가서 볼트 풀어버리면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됩니다. 밤에 몰래 가서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정착물도 아니라 했어요. 건물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물이 아니니까 이걸 무등록으로 중개해요. 무등록 중개에도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법이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에도 무등록 중개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차장 구조물만 전문적으로 중개한 무등록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우리 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개가 아닌 거죠. 그럼 자 책을 보세요. 질 밑에 양가로 1번 중개 대상물 범위 관해서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한 건축물은 자 민법 동그라미쳐요. 민법 99조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한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법을 따라 이렇게 건축법이 아닙니다. 그다음 따라서 법률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자 동그라미쳐요. 기둥의 기, 지붕의 지, 그리고 주벽의 주기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기지 외우세요. 주기지가 공법에 나와요. 주민제한이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에 그래 나와요. 공법에도. 암기법 똑같아요. 주기지.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 자, 밑줄 잘 해보세요. 세차장 구조물은 밑줄 하세요. 거기서 밑으로 셋째 줄 제일 끝에 주벽 보입니까? 그 밑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다. 그럼 토지 정착물인가? 그 뒤에 볼트만 해치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 정착물이라도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그러므로 이는 중개 대상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도 우리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거죠. 중개가 아니니까. 밑에 이제 동그라미 4번과 5번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법 시간에 나온 거예요. 공법 시간에. 자, 이제 우리 판례는 이 건축물이 현존하는 건축물 주기지부터 중개할 수 있고 또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거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장래 건축물은 동호수가 특정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아직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획에 체결했다. 이 분양권은 원칙 거래 가능하죠. 원칙 거래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전주만 해도 분양권만 중개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분양권 중개가 아주 편하죠. 안 가봐도 되죠. 아파트 보여줄 필요 없죠. 안 가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중개하기가. 안 가니까. 근데 아파트 팔려면 몇 번 가보고 임차인 살고 있으면 문도 안 열어줘요, 아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임차인일 때 안 열어준 적 있죠. 주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나갔더라고 막. 근데 이건 그럴 필요 없죠. 안 가봐도 되니까. 그래서 분양권은 원래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합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거기는 전매 차이는 있기도 하지만 원칙은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입주권이라는 건 보통 주택법의 입주권을 말하고 주택법? 한마디로 청약통장처럼 청약통장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되죠. 청약통장이라고 유사하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특정한 아파트가 아니죠? 여긴 특정되는데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지만 이건 특정 동호수가 아직 없어요. 중개 못하죠? 그러죠? 101동 아파트 어떤 건데 101동 중에 어딘데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추첨 기일에 신청하여 이제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기 불가한 입주권. 이 한마디로 청약통장 같은 거. 청약통장에서 당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 거래하면 안 돼요. 처벌됩니다. 주택법에서 3다 이상 처벌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물도 아니다. 물론 암암리에 다 거래하는데 암암리에 법적으로는 거래에선 처벌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법의 입주권이에요. 주택법의 분양권 서로 다릅니다. 근데 입주권이 여러분 공법 시간에 입주권이 또 정비법에 또 나와요. 정비법의 입주권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실거래가 신고도 하라 그랬어요. 실거래가 신고. 다시 정비법의 입주권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봤어요. 정비법. 여기 서울 여의도에 공작 아파트가 있대. 지난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공작 아파트. 이 아파트가 입주한 지 지금 47년 됐어요.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정도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예요. 이 당시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엄청 비쌉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재건축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373세대예요. 이것을 582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원래 서울은 이렇게 높게 건물 못 짓거든요. 이 한강변이라. 근데 자 여긴 층수가 낮으니까 몇십 동이 엄청 많겠죠. 그러죠? 근데 딱 세 동을 올리니까 토지가 줄어들죠. 나머지 남은 토지는 다 기부 체납한 거예요. 이렇게 기부 체납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현재 373세대 살고 있는데 이들이 재건축 이건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이해입니다. 예. 재건축 동의한 사람 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재건축에. 그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팔고 나가라고 매수 청구해요. 그럼 동의한 사람에게 입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올 지위를 받은 거예요. 이거. 이게 정비법 입주권입니다. 정비법. 여기 들어올 지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582세가 들어오는데 약 200세대는 그냥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우리들의 이제 분양을 우리한테. 그래서 약 200세대는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들은 이제 여기 들어올 권리가 있죠. 그러면 이 아파트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몇 년 걸리겠죠? 한 3, 4년. 그러면 3, 4년간 다른 데 가서 살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지으면 들어온 거죠. 근데 3, 4년간 다른 데 사니까 애들이 이미 학교도 다 다니고 익숙해 있어요. 거기에. 그럼 이사 안 올 수 있죠. 이미 다른 데 가서 적응했으니까. 그럼 그거 팔아야겠죠. 팔아야겠죠? 팔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낡아서 하나에 막 8억 그랬거든요. 이건 분양가가 25억이에요. 8억짜리 살다가 25억에 추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럼 들어올 권리 있어도 돈 없으면 못 들어오죠. 그럼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원칙 거래 가능합니다. 원칙. 그 중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세법에서 일각으로 잡혀 이것은 세법에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입주권은 원칙 거래할 수 없지만 청약통장이라 이건 팔아야겠죠? 팔아야 됩니다. 거래할 수 있다. 입주권이 서로 두 개가 다릅니다. 자, 그럼 38페이지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주택법 입주권하고 정비법 입주권을 다른 선생님들 중개사법 선생님들 구별 못해요. 그냥 책만 읽고 넘어가야 돼. 저는 이제 다 아니까 자 설명드린 거예요. 예, 나와요. 예. 예,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제 3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습니다. 건축적인 건물 있나요? 자, 건축적인 건물은 건물 기능과 효용면에서 적어도 또 나오죠. 기둥과 지붕, 주벽, 주기지. 주기지라도 이루어져야 독립된 부동산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진 건축적인 건물도 중개 대상에 해당을 봐야 된다. 이제 5번이 지금 장래에 건축된 건물이죠. 아파트 특정 동호세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된 거나, 그러니까 분양자가 건설회사죠. 분양자가 누구예요? 건설회사. 우리 시민들이 피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획에 체결된 후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의 건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하죠. 가로쳐 보세요.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가르치세요. 그럼 이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죠.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주택법 입주권이에요. 똑같은 말이 오른쪽 판례 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오른쪽 판례 보세요. 1번 분양권. 이제 공인사법에서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존의 건축물을 동그라미 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동그라미 장래 건축될 특정의 건물 동그라미 쳐요. 이 자체로 시험에 나와요. 이 자체로.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이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이 한 문장 이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거죠.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지금 건설 현장 가보면 아파트 없죠. 짓고 있죠. 다음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 다음 2번 주택법상 입주권 네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이건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 밑에 심화라고 있나요? 심화?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입주권과 관련하여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러니까 정비법의 인가가 3번 받아요. 조사관 인가에서 조합 설립, 사업 승인, 마지막에 관리처분 인가 3번 나옵니다. 그 마지막 인가예요.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열고, 가로는 그냥 안 봐도 되는데 이건 원래는 이거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이 원래는 나머지 200세대가 분양권이고 원래 입주권이에요. 근데 꼭 틀렸다 볼 수 없는데 그래서 가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로 건너뛰고 지위도 거래 가능하고 매매 시 공인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는 중개 대상물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가로 열고,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유권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교통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된다고 한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유권 해석이라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6번 제목에 무가 동그라미 치시고 미등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중개할 수 있겠죠. 아까 건축중도 가능하죠. 건축중 다 지었으니까 중개할 수 있다. 세 줄 다 체크하세요. 다음 양가로 2번 이제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인데 밑에 동그라미 1번 명인법을 갖춘 수목지단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40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디귿 있나요? 디귿 두 줄 체크하세요. 우리 행정법원이 중개대상물 된다 그랬습니다. 명인법을 갖춘 수목도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 정착물 중에 수목이 특이합니다. 이 수목은 지금 땅에 심어 있는 거예요. 벌채한 수목이 아니라 땅에
심어 있어요. 그럼 땅에 심어 있으면 원칙 토지 일부입니다. 그래서 중개할 수 없어요. 토지 팔리면 같이 팔려가니까 원칙 수목만 중개할 수 없습니다. 땅에 심어 있더라도 명의마법을 설치하면 소유권 거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소유권 거래 가능합니다. 저당권 안 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부 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의마법을 설치하면 소유권만 가능합니다. 저당권 안 되니까 불편해서 그래서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이란 이제 나무도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나무도. 그러니까 등기했으니까 법적 운명이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 심어 있죠? 그래서 나무만 소유권 거래 가능하고 다음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게 안 되니까 나온 게 뭐죠? 임목이죠. 임목. 등기부 을구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 학기론 시간에 의제부동산 9개 있죠. 그거 왜 나왔죠? 준부동산 9개에 나온 거예요. 비싸죠. 항공기 비싸죠. 일시불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당 설정하려면 공시 방법이 등기나 등록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고 나온 게 그 준부동산 9가지입니다. 걔들은 다 뭐라고 나와서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나온 게 준부동산 그 9가지입니다. 그럼 자 결론 중개할 수 있는가? 명의마법 갖추면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다. 그다음 임목은 둘 다 중개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개할 수 있다. 그럼 임목이 뭐냐면 자 갑이 이제 갑토지에 갑수목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조경업자예요. 조경업자. 조경업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이 토지 나무 심은 토지는 싸겠죠. 싼 토지에 나무 심었겠죠. 그럼 이 싸디 싼 토지 은행이 맡겨도 10억 안 빌려줘요. 갑은 오히려 이 나무가 엄청 비싸거든요. 조경업이라 나무 하나가 막 수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땅보다 훨씬 비싸죠. 그럼 이 비싼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그럼 이 나무들을 시군구 가서 임목 등록 원부에 올려요. 시군구에서. 그럼 이걸 등기원인 서면으로 등기소 가면 여기 등기해줍니다. 이렇게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걸 뭐란다? 임목이랍니다. 그럼 등기했으니까 이제 나무가 몇 천만 원짜리죠? 그래서 은행에서 10억 빌려주고 이 나무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준부동산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등기하면 법적 운명이 이제 건물하고 똑같아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근데 건물과 차이가 있죠. 건물은 비바람에 쉽게 없어지지 않죠. 나무는 산불에 싹 타버렸단 말이에요. 산불로 싹 타버렸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화재보험과 저당 설치자 보험을 꼭 들어야 돼. 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타버리면 이 화재보험금에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물상대위. 그러니까 꼭 보험에 가입해서 이게 저당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불에 타버리면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겁니다. 화재보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지금 이제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렸죠. 10억 빌렸죠.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나무를 다 벌채버렸어요. 다시 지금 나무 땅에 심어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저당 설정하고 10억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나무를 싹 벌채버렸어요. 그럼 이제 토지에서 분리됐죠. 그러면 저당권 요력이 이 벌채된 수목에 저당권 요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문제가 되는데 미칩니다. 여기 미친다.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 저당권 요력이 미치니까. 근데 이 경매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원래 경매를 언제 청구하죠? 저당권자가 변제기 지나서 돈을 못 받을 때 청구하는 거죠. 근데 이 경매는 특이하게 아직 은행이 돈 받을 날짜가 되기 전, 변제기 전이라도 이 나무 경매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무 벌채했죠. 그러죠? 변제기까지 기다리면 이 장마 때 이 나무 다 썩어버립니다. 장마 때. 그럼 누가 경매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러니까 변제기 전이라도 미리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당권 요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니까 경매하는 거죠. 미치니까. 시험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낸 적 있어요. 미친다. 그러니까 경매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하죠. 원래 저당권의 경매 언제 청구해요? 변제기 지나서 돈 못 받을 때 하는 거죠. 근데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법에서 가등기 담보법 공부했죠. 거기도 변제기 전에 경매 청구 나오죠. 청산가에 불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기간에 한해서 변제기 전에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시험법이 통틀어서 변제기 전에 경매 청구 가능한 게 가등기 담보법, 여기 임목에 관한 법률 딱 그리 두 번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임목 등기했잖아요. 그럼 나무가 지금 온전히 있죠. 근데 변제기가 됐습니다. 변제기. 그럼 값은 15억까지 올리면 싹 갚아야겠죠. 갚아야겠죠? 근데 값이 못 갚아요. 값이 못 갚는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매하겠죠. 경매. 뭘 경매하죠? 나무를 경매하죠. 나무를 경매했더니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토지는 누구 소유죠? 갑 소유. 나무는 누구 소유? 병 소유. 그러니까 갑이 그래. 야,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 그래요. 나무 네 거잖아.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라 그래요. 그럼 나무 뽑았다 갖다 심는데 돈 몇 천만 드립니다. 이게. 결국 나무 철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경매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법정치상권 인정해 줍니다. 처음에 이게 건물하고 똑같아 이거. 토지와 수목이 동일인 소유였죠. 동일인 소유에다가 경매 기타 사이로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 경락을 위해서 법에서 지상권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이 뽑아가라고 청구 못하는 거죠. 여기서 임목에 관한 법률 법정기상권이 나옵니다. 아무튼 저당권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저당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법정기상권이 나와요. 자 그러면 4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양과를 본 의의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양과로 입은 임목 등록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보조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집단은 이 법에 의한 동그라미 쳐요. 임목 등록 원부 동그라미 쳐요. 여기 시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2번 등록 받으려는 자는 그 소지에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다음 양가로 3번 임목등기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보조등기 받은 수목집단은 임목이 되어서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으로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저당권 동그라미 객체가 된다. 다음 저당권 객체가 된 점에서 명의무화과 수목집단과 차이가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임목저당이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여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즉 벌채했죠.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 또한 임목을 저당권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하여 보험에 동그라미 쳐요. 가로 건너뛰고 그 아래줄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2번 임목의 경매나 그 밖 사이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잘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그랬죠.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다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다음 양가로 5번 개공의 임목 확인이 있습니까? 임목 등기의 등기관은 임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 등기부 자 표제부 동그라미 쳐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 등기부 띄워보면 여기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돼 있겠죠. 그죠? 이 토지 등기부 띄워보면 토지 표제부에 임목 표시돼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임목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넘겨보세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그래도 알아야겠죠? 그냥 무슨 말인가 안 물어봐요 그냥. 자 만약에 갑이 공장합니다. 공장하려고 충청도 쪽에 공장 부지 2만 평을 구입했어요.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받아야겠어요. 근데 은행은 공장 지은 2만 평 땅, 이 땅이 좀 싸겠죠. 그러면 2만 평을 저당 설정하고 100억 안 빌려줄 수 있거든요. 이 싸지산 땅 2만 평
6개월 담보로 100억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공장 경영자가 공장 재산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요. 이 공장과 관계된 모든 재산을 다 적는 거예요. 첫째, 아까 토지 2만 평. 두 번째, 건물 시설. 이 건물이 훨씬 비싸요. 시설, 기계 같은 거 비싸겠죠? 그다음에 선박이 2척이나 있고 트럭 20대가 있어요. 또 지적 재산권, 공장에 관한 뭐 특허권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훨씬 비싸겠죠. 이걸 한 번에 싹 목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등기하면 이걸 1부동산으로 봐줍니다. 이게 이제 공장재단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공장 경영자가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면 1부동산으로 봐요. 이거 전부 다 갖다 맡기면 100억 빌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이런 게 공장재단이나 또는 광업재단 의미입니다. 얘들은 그냥 중개사물 된다. 뭐 시험은 그밖에 안 나옵니다. 된다. 근데 무슨 말인가? 가볍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2페이지 상단에 양거를 입은 의의만 세 줄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5번은 광업재단 나왔죠. 광업재단. 그럼 여기다 양거를 입은 의의만 4줄 다 체크하세요. 다 뭐 한다? 다 저당권. 다 저당 설정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거. 그 다음 자 44페이지부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